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찬화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에 온 지 이제 한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거의 가장 따뜻한 날이고, 또 오늘 또 4.19 대통령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본 의병 독립운동사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미스터 선샤인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의병과 독립운동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시간이 아마 인트로나 조금 이제 초반이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만약에 지난 시간 안 오셨더라도 이번에 이제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가로 다 받으셨나요? 네. 대한사랑 참가로 오늘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을 지난 시간을 아마 되새겨 보시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히 역사 왜곡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는데요. 한민족의 역사를 말살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영토와 그것을 이제 영토를 침탈하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설을 20여만 권을 압수해서 강탈하고 불태우고 그리고 일본으로 이렇게 가져갔었고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 교수가 이렇게 이토 히로부미가 몇 술에나 싣고 일본으로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는 5만여 권이라고 하죠. 5만여 권을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약 5,000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보셨다시피 조선사 편수의 3대 수장 중에 하나가 구로이타인데요. 이 구로이타가 1923년에 대마도에서도 이 대마도란 작은 섬에서만 하더라도 6만 6천 매 이상의 고문서류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외에 한반도 자체 그리고 저 만주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사설을 강탈해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자들도 증언을 하고요. 3.1 운동하고 그 다음에 1920년 이때에 증언을 한 기자입니다. 나다니엘 페퍼라고 하는 기자인데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3.1 운동에 관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것은 이따 한번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고요.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급이고 일본인은 한국의 국사란 국사는 전부 불태워버렸다라는 얘기를 기자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일본인에 맞는 구색에 맞는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일본에는요 이제 정창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청의 서릉부라고 하는 곳이 이제 동경 주변에 있습니다. 한국의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학계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20만 부가 51종이다. 그 51종에는 을지문덕전 같은 것은 있지만은 사학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일본이 다 보여줬을까요? 51종에 20만 권이면 한 권이 한 5천 권씩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 사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로 된 그런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역사서는 다 강탈해 가고 그들이 일본이 영원히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일본의 역사보다 더 짧은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시간과 공간을 아주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를 일왕의 명령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17년간이나 이것을 준비를 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조선사라고 하는 35권, 부록까지 해서 37권에 2만 6천 매가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사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료의 프레임, 틀, 시스템 안에서 역사를 얘기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사 사업, 편수의 사업계획에 보면은 이병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병도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부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역사를 뭐 사만론을 주장했다라고 하면은 아주 남쪽에 있는 그 마한지난 변환에서 72개 소국이 무그룹을 벌이는 그런 어떤 역사를 만들어 놓았고 우리가 그걸 교과서에서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친일 잔재라는 것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역사만 이렇게 퇴치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고조선을 생략하고 사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고 사만이라고 이렇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상고 사만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사료집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곳에서 뭐냐면 이런 곳을 나온 사람이 해방 이후에 서울대 사학과 교수가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사학계를 장악을 하고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민족사학은 1930년대 돌아가시고 정인보 선생 낙폭되고 이런 어떤 상황을 거쳐서 지금의 역사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식민사학에 관한 책, 만약에 여기 이제 책을 보신다고 하면 제가 몇 권을 이제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책을 좀 이렇게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사랑 뭐죠? 뒤에 보시면요. 대한사랑 그 창간호를 보시면 추천 도서들이 있습니다. 추천 도서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180페이지에 황금독서클럽 추천 도서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단국이 삼국유사, 삼국사기 같은 책이 있고요. 그런 어떤 원본 책자들을 추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 왜곡에 관한 그 역사 왜곡과 진실을 알 수 있는 책들이 한 50여 권 정도 1차적으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봐야 되는 것이 몇 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 이런 책 한 권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보충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었는데 아직 해방 이후에 우리는 역사를 광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임시정부에서도 임시정부의 역사관이 뭐냐면은 특히나 우리를 대외적으로 이제 드러내야 했을 때 그때거든요. 바로 이때는 뭐냐면 중일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때 그러한 어떤 중차대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광복의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국맥이 이러한 것이다. 우리의 국맥은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로 단군 부여 이렇게 쭉 내려 계승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에 8개 정도 당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여당 제1당이 바로 한국독립당이었는데 한국독립당도 마찬가지로 환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이 국맥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독립운동가였던 계현수 선생이 1911년에 환단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9천년의 맥을 처음에 환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국, 배달, 조선의 우리의 어떤 삼성조 시대다. 임시정부에서는 뭐냐면 환국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한제국까지의 국맥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환국이 어디인가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시면 이렇게 신흥무관학교도요. 그날 광복을 위해서 방과 후에는 항상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라고 해서 군사훈련하고 국사예요.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활적인 걸 했겠지만 그 외에는 뭐냐면 바로 이제 군사훈련과 국사교육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일제도 뭐냐면 영토 침탈과 역사 침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왔고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은 그것을 지키려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교과를 보면 배달하라고 했고 아까 보시면 어화가라는 노래를 들으셨는데 배달이라는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단군신가라고 불렸지만 독립운동가에 불렀던 어화가는 배달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중에서 환인, 환웅 그리고 이제 단군 조선인데요. 단군은 한 분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단군이 47분이다. 정확하게 그냥 50분 이렇게 퉁치는 것이 아니라 47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환단국이 규원사, 단기보사, 대동사강, 정보대방 일제시대에 이게 본물 터지듯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유학에 찌들어 있었어요. 명나라 사대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 사대주의에서 우리의 명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야사로 이렇게 치부가 됐는데 이제 일제시대가 되었으니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역사 연구를 가열차게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전부 47대 단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다 틀린데요. 이 연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단고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학 이기 선생이 이 환단고기의 감수를 보시고 계현수 선생이
1911년에 30권을 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고려시대, 신라시대부터 해서 지금 조선시대까지 5분의 저자가 낸 바로 이 책이 1911년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환단고기 책이 개연 선생이 1920년 일본이 그때 뭐였냐면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이런 거에 의해서 일본이 계속 지고 있는 가운데 토벌 작전을 벌립니다. 저 만주 간도 땅으로 해가지고 1920년대. 그래서 대학살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대학살을 하는 가운데서 밀정에 의해 잡힌 사람이 바로 개연 선생입니다. 1920년에 잡히셔가지고 그때 사지를 절단내서 압록강에 버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를 강탈해 가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14세 소년인 이유립 선생이 있었는데요. 이상용 마카의 참회 군정에 개연 선생이 있었고, 천마산대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천마산대 최시용 대장, 설호군정서, 이덕수 장군과 같은 독립운동가에서 몇몇이 전해졌다가 이유립 선생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은 이유립 선생에게 다이렉트로 또 몇 번이 전해졌다는 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 환단고기 책을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1979년에 세상에 이렇게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역사 방복에 대한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대한사랑 참관호를 보시면 그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역사 왜곡, 그 다음에 역사 환단고기란 어떤 책이고, 그리고 환단고기를 위서론으로 해서 지금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것인가 지금 학계가 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역사 반복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독립운동사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 소개는 지금 넘어가야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독립운동사를 국내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이제 특히나 지금 이제 한류 아이돌들이 많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이 역사의식을 키워주기 위해서 독립운동가 그 한류 아이돌들을 데리고 그리고 탐방을 하는 것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이 정상규 작가라고 해서 이 역사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어플 많이 쓰시잖아요. 독립운동가 검색하면 어플이 무료 어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를 한 번이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분이 순국하셨을 때 그날에 이렇게 딱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정상규 작가도 보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100년 만의 귀향이라는 MBC 다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나오면은 4회인데요. 이 4회 동안에 독립운동가들을 찾는 거예요. 해외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그분들을 국내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런 어떤 다큐인데요. 굉장히 새로운 것도 많이 발굴을 했고 굉장히 좋은 다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무료 시청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MBC로 들어가시면 무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사랑에서는 잃어버린 뿌리 역사, 문화 정신을 이렇게 되찾는 그런 단체로서 아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 해외가 있고요. 해외에서 지금 이쪽 독일에 있죠. 독일에 3개 지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출범 새롭게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아까 보시면 2013년에 시작을 했지만 새롭게 이제 출범하는 역사 강복군으로서 출범하는 출범식을 거의 2,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출범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 것이 STV 상생방송이고요. 이 상생방송에서 특히 최근에 굉장히 좋은 프로가 있어요. 사실은 독립운동사를 오늘 들으시지만 이 프로그램에 한 10개를 다 들으시면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6회까지가 유튜브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2회 3.1운동,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이 다 발표를 했습니다. 3회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4회 무장독립전쟁 1부, 그 다음에 무장독립전쟁 2부에서 5회까지 했고요. 그리고 6회는 아나키즘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여기는 의열단의 독립운동을 주로 다루는 6회까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는 한 7회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회까지의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어떤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원 아까 보셨던 독립유공자 유족회에서 해주셨는데요.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님께서
특히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분의 부친께서 김산이라는 목사분이신데 이분께서는 YMC 활동도 하시고 목사 신분으로서 단군 정신 선양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민족 종교와 역사를 지켜낸 공로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후원으로 해서 오늘 대한사랑의 역사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프랑크푸르트에서 1, 2차를 11월 달에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3차, 4차가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병 독립운동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 1895년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국치까지 그리고 이어서 3.1 독립만세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이후에 광복의 그날까지를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너무 시간을 끌진 않고요. 1시간 반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독립운동을 많이 알 수 있는 그 영화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영화 암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의열단의 어떤 항쟁의 일부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 약산 김원봉, 의열단 단장이신 김원봉 선생이 이렇게 나와서 그 활약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거라고 해서 이제 3.1운동 특히 유관순 그리고 이제 유관순만 다른 게 아니라 유관순과 더불어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이렇게 보실 게 이제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입니다. 24회로 했는데 마지막 24회 때를 기억을 하시면 그 24회 보면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이 드라마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분이나 아니면은 영화 암사를 보면 최재원이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100명 중에 1명이라도 이 영화를 보는 사람 중에서 독립운동을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김은숙 작가도 마찬가지 생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술국치 그 강제병합 이전의 이야기들을 다룬 드라마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다뤄줌으로 해서 그걸 찾다 보면은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실존 인물들과 맥락이 다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봤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20여 명 정도를 외고 계세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다 생각나는 분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물어보면 다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굉장히 독립운동가를 가르치지 않는 어떤 교과서가 되었고 가르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지금까지 되었거든요. 100주년이 되어서 한 분 한 분 더 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 누가 아세요라고 누구든 이렇게 설문하거나 인터뷰를 TV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든 유관순을 얘기하지 그 외의 사람을 얘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 유관순.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요 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 어떤 현실이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친 것 같지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 보시면 몇 분을 알고 계시나 1900여 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알려진 것이 유관순 뿐이다. 뭔가 이렇게 프레임에 가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갇혀 있으니까 그걸 확 깨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보실 것이 뭐냐면 의병이라는 겁니다. 의병은 뭐냐면 우리가 경술국치 이후에는 독립운동가, 독립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이전에는 아직 강점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국난이라고 하죠. 그 국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나온 사람들을 우리가 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병인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15,000명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이름이 있고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들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한 20여 명, 수십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모르는 아무개라고 하는 무명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그 무명의 용사들이 우리를 지켜왔던 것인데요. 그것의 처음을 이 드라마에서는 1871년 신미양요로 뽑고 있어요. 신미양요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란을 얘기합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옛날에 교과서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신미양요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때 외세 침범을 많이 받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무슨 호 해가지고 개항을 해라, 열어라, 나라를 열어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쇄국 정책을 씁니다. 1871년 기억해 둬야 할 연도인데요. 신미양요. 이때 강요를 했지만 우리는 용감하게 이렇게 싸웠고요. 그리고 졌지만 지지도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뭘 하냐면 일본과 힘을 합쳐 반드시 조선 침략의 목적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언론의 어떤 기사도 이렇게 칼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정책과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1871년 운요 사건으로 해서 강화도 불평등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신미양요로 시작을 했는데요. 적은 노후한 전 근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용감히 싸웠다. 적은 그들의 진치를 사수하기 위해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전사했다. 아마도 우리는 가족과 국가를 위해 그토록 강력하게 싸우다가 죽은 국민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슬라이 소룡의 회고록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제 나레이션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화승총은 일제와 이렇게 싸울 때 계속 나오는데 뭐 1분에 한 발 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미국의 소총하고 이게 상대가 안 됐던 거고요. 그래서 1812년에 아까 보면 어제현 장군의 깃발, 숫자 깃발, 장수 숫자죠. 장수 숫자 깃발 아래에서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보면 나오지만 이 숫자기를 뺏겨버려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136년 만에 지금 한 12년 전에 이거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예의를 표하고 있는 장면인데 굉장히 오래도록 미국이 갖고 있었죠. 1871년 이 신미양요 때 그러면은 일본이 이제 뭐 하고 있었느냐? 일본은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거든요. 이와쿠라 사절단이 메이지 정부의 어떤 반 정도 되는 간부입니다. 메이지 정부에서 뭘 하냐면은 반 정도가 그냥 이제 다른 거 정책을 펴지 말고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2년간 전 세계 12개국을 돌아요. 전 세계 12개국을 돌는데 미국을 갔다가 미국의 산업과 군수 산업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영국, 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들을 쭉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들의 어떤 사업이야 제도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런 것들을 본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뭐 하냐면은 특히 이제 독일이니까 메이지 정부에서 독일을 배웁니다. 독일의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를 만나서 뭐 면담을 하고 비스마르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작은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실력을 길러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실력을 길러라. 프로이센이 그런 길을 걸어왔다. 소국이었으나 이제는 대국으로 성장했다라고 해서 이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고 독일의 제도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독일의 육군의 어떤 육군 제도라든지 그런 제도들을 일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어떤 군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시스템 자체를 독일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꿔버리죠. 그래서 어떤 제국주의의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76년에는 운요 사건이 있었고요. 강화도 불평등 조약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쭉쭉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들어오고 나서 미국이 들어오고요. 수교를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서양 국가들이 이제 수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수교죠. 1883년에 주한미군 공사관이 이제 개설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근대가 언제냐라고 하면 교과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거든요. 강화도 조약을 얘기합니다. 불평등 조약인데 그것이 우리의 근대를 열었다라는 시초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인 관점이고요. 실제로 어떤 정신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면 동학의 창시다. 동학이 태동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동학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동학이 1860년에 이제 창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1860년에 창도가 되고 수훈 최재호 선생이 1864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나서 동학혁명이 이렇게 발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 이 동학의 과정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근현대사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오년이죠. 1894년에 갑오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드라마가 나옵니다.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제 독일이라서 보실 수 없으시겠지만 시간차를 두고서
아마 이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녹두꽃이라는 동학 드라마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대로 잘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호남 창의 이렇게 나옵니다. 창의. 의병을 일으켰다라는 말이거든요. 창의 기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군이다라고 하는 게 전부 의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목적도 뭐냐면 창이다, 창의, 이렇게 임실창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금구창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의 그 포스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참말로 이 험은 그 새 세상이 오는겨 이렇게 돼 있죠. 예. 새 시상이 오는 거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죠. 근데 그 새 세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꿈꿨냐면 다시 개벽 아닐런가. 예전에 개벽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개벽이 오는 세상이다. 다시 개벽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동학을 했던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사회 교과서나 어떤 책에서 보면은 긴 시간을 뜻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 5만 년을 살았고 앞으로 오는 세상이 5만 년의 운수가 도래하니까 그 운수를 잡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사실은 동학 농민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동학 경전에 보면 무국지운이 닥쳤다. 무국의 운이 닥쳤다. 태극이 아니고 무국지운이 닥쳤다.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은 이렇게 하나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세상이 하나로 통일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하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무국지운 닥친 줄을 너희 어찌 알까 보냐. 이런 어떤 시기적인 인식을 동학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띠를 다 둘렀다고 합니다. 뭐라고 띠를 둘렀냐면 5만 년 수운이다. 5만 년의 운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 지금 이제 종로에 을지로 상가입니다. 을지로 상가를 가보시면은 그 종로 한복판에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제막을 해놨습니다. 영풍공고 바로 앞인데요. 거기 가보시면 이번에 그 동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념을 했죠. 그러니까 동학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 어떤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학 기념일도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5월달입니다. 그래서 고구에서 봉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학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초반의 어떤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그 모델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그 조대비 권세를 일으켜서 그렇게 탐욕을 들어가지고 정봉준 장군 아버지를 때려가지고서 말이야 장소를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팔동문을 돌렸잖아. 너무 억울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문서 자기 이름 날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 원한을 좀 한번 끌어보자. 1월달, 3월달, 9월달에 가보전 종합혁명이 이제 이렇게 전개되기 시작을 했는데, 고부에서 이제 고부 농민들의 이제 공기를 하고 고부성 직구라고 3월달에 무장해서 기포해서 종합혁명으로 실제 이제 발화가 되죠. 3월 25일날 본진 본부를 백산으로 옮겨놓고 거기에서 이제 신혼 입은 사람 중창 하나 가지고서 승면은 백산, 안지면은 뭐 죽살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4월 7일날 황포현 전투라든지 4월 27일날 전주성을 입성을 하는데, 잘못하면 전쟁이 터진다. 뭐 이런 그 근심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가지고서 이제 5월 7일날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서 동학 농민군이 한번 해체를 했어. 네, 동학농민혁명이 초반기가 저렇게 이제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할까요?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갑신정변 때 이제 텐진조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양군이 다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끌어들이니까 일본군이 이렇게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일본군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학도 보면은 거기에서 협정을 맺고 이렇게 끝냅니다. 끝냈는데 뭐냐면 일본군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은 이제 경복궁을 무력 점령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때부터가 실제적으로 일본의 어떤 침탈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학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갑오외변이다. 이것은 그냥 갑오외변, 외란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94년 7월 달이 되면은 경복궁을 무력으로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사람이
대장이 누구냐면 오시마 요시마사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고종의 침실로 일본군 대장 오시마 요시마사가 군화를 신고 들어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밖에서 일본군과 조선군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일본군이 전하를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나라의 국왕의 침실에 무례하게 군화발을 들고 들어왔다. 이미 침범이 된 거죠. 경복궁을 점령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현 일본의 아베 신조의 고조부예요. 아베 총리의 고조부입니다. 그런 DNA를 지금 아베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를 마칩니다. 어디다 마치냐? 누구냐면 바로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 메이지의 어떤 철학을 제공을 했던 정한노의 철학을 제공했던 요시다 쇼인에게 공부를 마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어디입니까? 이제 계속해서 자신이 무슨 신사죠? 전범 신사 있잖아요.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를 2013년인가 갔다가 이제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은 계속 공무를 마치고 있습니다. 공무를 가지는 않고요. 그 바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조선을 정복해야 된다. 국력을 길러 차지하기 위해서 조선, 만주, 진화를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 어디로 가냐면은 요시다 쇼인의 제자인 이토 히로부미로 들어갑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그 다음에 아래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 야마가타 아리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대적인 군대를 일본 군대를 육성한 사람이 야마가타 아리모토라고 합니다. 아리토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라 텐쿠트 조약에 나왔던 가스라가 있고 테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해서 일대 총독,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대 조선 총독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요시다 쇼인의 맥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야마구치 현이다. 어느 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 야마구치 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보면은 어떤 기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시다 쇼인,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쿠자의 뿌리가 되는 흑룡회 겐요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낭인 세력들이 바로 우리를 이제 먹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협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94년 7월이잖아요.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바로 청일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니까 동학이 2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내세운 것이 뭐냐면 척외예요. 척외양, 외와 서양을 갖다가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창의, 의병으로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창의군이죠. 그래서 그 동학이 2차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뭘 세우냐면 처음으로 전시 최고 사령부를 세웁니다. 대본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독일에서 따와가지고 뭐냐면 일왕의 명령으로 바로 의회나 어떤 정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일왕의 명령으로 직속으로 대본영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대본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전쟁을 일으켜요. 이 동안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러일전쟁 그 뒤에 모든 전쟁, 태평양 전쟁까지를 바로 이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히로시마 대본영이 어떤 인과율이라고 할까요? 그거로서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여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뭘 하냐면은 히로시마 주둔 제5사단의 후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일본군 대본영에서 향후 동학당을 모조리 사륙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륙하라. 근데 우리가 동학혁명을 얘기하면 교과서든 어디든 이 얘기를 일본이 어떤 만행을 자행했는가 이거를 너무나 이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이때는 모조리 사륙하라예요. 모조리 사륙하라. 보는 즉시 다. 그래서 일본군이 최신 게틀링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총 앞에서 동학농민군이 일방적인 학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게틀링 기관총이죠. 정읍에 가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게틀링 기관총.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양민학살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일본군 2,000명, 조선 관군 2,800명. 근데 뭐냐면은 동학군은 60여만 명이 있었는데 학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동학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약 300만 명 정도가 된다면 그 중에 60만 명 또는 대간 박의식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30여만 명이 되었으니 미중유의 유혈의 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0여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2,000명에.
일본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일본의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군의 첫 집단 학살이다. 첫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때부터 뭐 하냐면은 이때부터 일본이 학살을 시작하는 거예요. 동학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학살해서 계속 학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학을 연구하는 일본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총리 등 수뇌부 지시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자행한 첫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이다. 대량 학살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량 학살이 벌어졌었고, 그런 30만에서 60만이 되는 사람이 학살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 동학이 죽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동학을 왜 사람들이 물밀듯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도원기서라고 하는 동학의 3대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봐야 이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대한사람과 함께 동학 경전의 어떤 원문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동학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동학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석자가 지극하면 만권의 책이 따로 없다. 열석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동학을 아무리 교과서에 배워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열석자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하는 이 열석자의 주문을 모르면 만권의 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동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종에게 동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보고를 합니다. 여기 선정관 정은기라는 사람이 최재호가 동학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뭘 하냐면은 그 동학이라는 것은 그 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 반드시 몸과 입을 깨끗이 하고 13글자를 전수해 줍니다. 그럼 13글자를 전수해 주면 그 다음에 8글자를 전수해 준다. 그럼 합하면은 21글자를 전수해 준다는 거예요. 동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문을 받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혀 이제 동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원래 열석자라고 하는 천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인데 이것이 1905년에 천도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내천으로 바뀌는데 그게 동학 수은 최재호 선생의 메시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손병희 선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곡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본이 이걸 감시를 해요. 동학이 시천주에서 인내천으로 바뀌었는데 천도교로 바뀌잖아요. 천도교로 바뀐 이 천도교가 빨간 점입니다. 빨간 점이 적으로 천도교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천주의 그 이상 그대로를 믿었던 사람들은 뭐냐면 보천교라고 합니다. 검은 점이에요. 검은 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도교는 3.1운동에 15명의 민족 대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조직력을 다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우람 손병희 선생님이 이렇게 이끌게 됐었는데 이런 조직이 있잖아요. 무단 통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를 보면 조직이나 단체를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종교는 자유가 있었죠. 종교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이용하자라고 해서 바로 이 3.1운동 때는 15명의 천도교 그리고 16명의 기독교 그다음에 불교 2명 해가지고 33인의 민족 대표 그리고 학생 계층할 것 없이 200만 명이 전국에서 이렇게 물 끓듯이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믿고 있었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천도교 그리고 보천교 검은 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천도교는 알고 있어도 보천교는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라북도의 장학수 의원은요. 나라를 이루는 암울한 시대에 민중들은 천도교나 보천교를 구심점으로 뭉쳐나갔다. 천도교는 3.1운동 만세운동을 이끌었고 반면에 보천교는 식민지 민중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였다. 비밀결사적인 조직운동을 펼쳤고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했다. 물산장려운동의 거의 중심 세력이 바로 이 보천교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무성에 1920년에 보고서를 영사가 씁니다. 밀러라고 하는 영사가 써요. 조선에 관한 보고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1920년입니다. 1920년에 보천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도가 600만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1800만 명이에요. 3명 중에 1명이 이 보천교였다. 근데 이 3명 중에 1명인 이 보천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도교의 독립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1920년부터 왜냐하면 3.1운동 이후에 신문이 나오잖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이 그 1920년에 이제 세워집니다. 그 전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20년부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기록된 20년부터의 기록을 보면 보천교는 147건의 독립운동 항일항쟁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천도교의 기록을 다 합해도 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충교라는 것을 알아야 독립운동의 전체 맥락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천도교와 보충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그 일제시대를 풍미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학의 어떤 30만 학살로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일본의 만행을 한번 보면요. 3.1운동 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이렇게 임시정부의 수장도 이렇게 역임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그냥 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교통국이라는 연통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사원들이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독립운동을 어느 정도 했느냐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한 겁니다. 그게 박은식 선생이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3.1운동을 통해서 7,5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체포 부상당한 사람까지 하면은 약 2만여 명이 사상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500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를 할 때 7,500명 이것을 근거로 해서 7,500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에서 항의가 들어와요. 아직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왜 그걸 숫자를 정확하게 발표를 하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논란을 일으킨 거죠. 굉장히 축소를 하니까 500명으로. 그래서 이런 학살이 이때부터 일어나고 3.1운동 때 보면은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맹산 학살 사건 이게 그 북한 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가장 많이 한꺼번에 학살당한 것이 맹산 학살 사건이다. 54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서 이 독립운동을 했던 모아놓고서 뭐냐면 이제 다 이제 죽이게 된 거죠. 천도교,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주축이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몰아다가 이렇게 학살을 한 거죠. 23명인가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1920년 되니까 봉오동 전투, 아까 보셨던 그 청산리 대첩에서 이렇게 그 청산리 대첩에서 보면은 일본군이 한 3,000명 이상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25,000명을 보냈는데 자기네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을 도왔다라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1920년에 경신참변이라고 하는 건데요. 충격적인 사실 멘트들이 많았는데 솥에 삶기도 하고 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솥에다가 사람의 목을 일단 자르고 그 목을 삶아버리고 그 삶은 다음에 일본으로 가져가서 일본 신사에 보관하고 있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무슨 일본의 만행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만행들을 실제로 이렇게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민심이 흉흉하니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들이 테러를 한다. 조선인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인 피살자가 처음에는 몇백 명이라고 하더니 결국엔 조사를 해보니까 6,6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서양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2만 명이더라 라고 해서 2만 명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살들이 자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7.3.1 부대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그 임산부 매독균을 조사하기 위해서 산모와 아기를 해보했다라고 하는 거죠. 생체 실험이죠. 윤동주도 여기에 희생양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고종사촌인 송몽규도 이 영화가 동주라는 영화잖아요. 동주와 나는 계속 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다 죽습니다. 그죠? 그 주사가 어떤 주사인지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베가 2013년에 뭘 했습니까? 7.3.1 탔어요. 의도가 있죠? 의도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만행들을 이렇게 자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인류 최악의 여성 잔혹사인 이 위안부죠.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인데 일제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한국인 여성을 20만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만 7만 명이 위안부로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꾸이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9명의 일본군에 한 명의 위안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하루에 뭐 이제 일본군을 90명에서 100명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되었을 때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촬영된 게 1944년에 이렇게 촬영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끔찍하죠. 근데 이제 이런 조선인 여성이라 밝혀진 사람들이 이제 버려진 모습들, 이게 이제 작년인가 이게 촬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에 하나인데요. 우키시마, 이거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전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지 못한 7,000명의 한국인, 우키시마 호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몇 분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우키시마 호는 뭐냐면 광복이 됐어요. 8.15 광복이 됐죠. 그러니까 열흘 안에 그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태웁니다. 보내주겠다. 부산으로 보내주겠다. 다들 희열을 가지고 이제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부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어디가로 가서 폭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몰당 10,000명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예전에 3,000명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것이 7,000명 정도가 됩니다. 7,000명의 조선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밝혀졌던 것이 여기에 폭탄이 안에 내장돼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인지 모르지만 이런 진실 규명을 하는 우키시마호 대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화가 8월 달에 이제 개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학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학살이다. 뭐 이렇게 책에도 많이 적어놓으신 분도 있는데 이 우키시마호까지 해서 뭐냐면은 김상홍 전 독립기념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년간 국내에서 한국인은 500여만 명이 목숨을 빼앗겼다. 그리고 1,000여만 명이 중경선을 입거나 실종되었으며 300여만 명이 강제징용, 그 다음에 징병, 노력동원, 학병, 위안부 등으로 끌려갔다. 명확히 알 수가 없다. 원폭 피해자도 있잖아요. 몇만 명이 되고요. 4인 유배 등 동포는 아직 숫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아니 고려인 강제 이주도 있잖아요. 20만 명이 강제 이주돼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거든요. 그 사람들 결국 일제 시대 때문에 이제 희생을 당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는 뭐냐면 70여 년간 동안에 무고하게 희생되거나 침략정에 동원된 조선인은 어림잡아 800만 명에 이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제가 800만 명 이상을 이렇게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와 구체적인 만행을 모른 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일본의 어떤 만행을 보면은 그거는 사실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거는 어떤 세발의 피다. 실제로는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학혁명에서 이 학살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 동학혁명의 영향으로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이 청일전쟁 다음에 10년 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에서 진 러시아가 어디로 갑니까? 서양으로 가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파리 강화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전후 해결 처리를 위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3.1운동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그 기초, 만약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동학혁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에서 청일전쟁,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그 다음에 요동반도로 할양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뭐냐면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간섭을 합니다. 요동 지방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일본이 다시 주게 되죠. 다시 이제 주게 되니까 뭐냐면은 일본은 이 모든 것의 뒤에는 바로 민비가 있다. 명성황후를 그래서 시해를 합니다. 1895년 10월 8일에 바로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을미사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외변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을미외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명성황후 암살을 주도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미우라 고로라고 하는데요. 일본 공사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의 대사 공사죠.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에서 낭인들 훈련대들이 경복궁에 침입해서 바로 명성황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가시면 맨 끝자락에 보면은 건천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에 원래 살아야 고종 황제와 그리고 명성황후가 살아야 되는 곳은 앞쪽에 강령전이 있었지만 그 뒤에 보면 다시 짓고 그 뒤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명성황후 시해를 주도한 단체가 바로 겐요샤, 그리고 이 드라마에 보면 흥룡회, 그 흥룡회 간부로 해서 구동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성 지부장으로 처음에 나왔다가 몰매를 맞았잖아요. 인터넷 그런데 명성황후가 바로 이 건천궁이라고 해서요. 경복궁을 가시면 꼭 끝까지 가보시면 그 끝자락에 보면은 고종의 침실이 있고요. 여기서 뒤로 가면요, 여기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로 가보시면은 명성황후 시해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떨어진 곳에서 불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이 반성이 없는 것을 이거 하나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명성황후를 찌른 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우사냥하다라고 써있는 그 칼을 기념처럼 이렇게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 구시다 신사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폐기하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도 폐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일본이 반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단발령이 일어납니다. 단발령. 우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은 틀고 있지 않지만 상투를 틀지 않습니까? 상투를 틀었는데 이 상투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거를 단발령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문화 침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긍지, 자존심, 위험은 모두 비난받고 발 아래 짓밟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뭐라고 쓰냐면 제목을 보면 뭐라고 쓰냐면 15 years among top not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매듭이라고 해가지고 상투가 가장 특이한 거죠. 아, 이 나라는 전부 다 상투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목을 잘린지언정 상투를 자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항을 하지만 결국엔 다 자르고 말죠. 다 이제 드라마에도 보면 전부 다 이제 상투를 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투가 언제부터 왔냐라고 하면 그 유물이 발견된 게 5,500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로 보면 단군조선이 4333년이죠. 그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환웅의 배달국 시대예요. 그때 바로 이 상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홍산 문화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우화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화량의 제2지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옥고라고 합니다. 옥고. 상투를 갖다 묶고 매듭 짓는 옥고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것도 5,300년, 5,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상투를 예로부터 틀었다. 왜 머리 위에다 이 상투를 틀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단군조선 때도 이 상투 문화가 있었고 몇면이 내려왔습니다. 상투라고 하는 것은 상두라고 한다. 두라는 건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상투를 틀 때는 4번, 3번 꼬아서 7번을 꼽습니다. 7번을 꼬아요. 제가 이거 꼬는 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 영상을 오늘 못 가져왔는데 보니까 거의 7번을 꼽니다. 이렇게 꼬는 방법이 있거든요. 상투 트는 법. 상투를 왜 7번을 트냐면은 북두칠성의 기운을 내려받는다라고 합니다. 북두칠성의 칠성 하느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정신, 그것이 바로 상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몸에 세운 솥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고 죽으면 다시 칠성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는 것을 갖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돌아갔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칠성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통 그 장례법에 보면 칠성판을 사람의 시신 밑에다가 칠성판을 두고서 그 다음에 그걸 끈으로 7번을 묶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런 어떤 칠성으로 돌아간다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보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요즘에는 초고 에너지, 초고 에너지, 울트라 하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극한 에너지라는 우주 광선, 우주의 광선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근에 거의 이제 150명의 과학자들이 이걸 밝혔어요. 극한 에너지 우주 광선이 북두칠성에서부터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100년 만에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최근 3월 달에 있었던 기사에 나왔는데요.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거울에 비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뒤를 다 이 옷에 있는 어떤
제례복을 다 보여주기 위한 것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위에 보면은 1월이 있죠. 왕관에 보면 1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보이세요? 북두칠성이 있어요. 등에 북두칠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북두칠성과 하나가 되겠다는 어떤 그 북두칠성, 칠성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투뿐만 아니라 그런 칠성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는 왕이나 황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학군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최초에 현존하는 유일한 동학 장군의 칼이다라고 해서 발견된 겁니다. 이 발견된 걸 보시면 이 칼에 써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칼집에 다르면은 북두열애님께 빕니다라고 나오죠. 북두열애님께 빕니다. 법전에 빕니다. 악을 징벌하고 선함을 떨치고자 발언합니다. 옥황상제께서 굽어 살피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민족 예로부터 옥황상제 신앙이 있었고 북두열애라고 합니다. 북두칠성에 있는 그분, 그래서 이러한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그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상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의 그 상투라고 하는 5,000년 이상 몇 년이 내려오는 정신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잘라버린 것이 바로 단발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선 거죠. 이게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 그래서 갑오의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을미의병이 있습니다. 갑오는 동학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을미는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뭘 이렇게 띄엄띄엄 의병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의병을 자처하는 사람은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도 일으키고 전투도 하고 라고 했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일제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의병이 독립군이 되고 독립군이 광복군이 되고 그것이 이어서 국군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군의 모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의병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95년, 96년에 이제 그 명성황후, 그러니까 시해됐으니까 거기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고종은 일제 압박에 굴하지 않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얘기를 하고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러시아 공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할 계획을 통보하고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누가 활약을 하냐면 이범진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범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만 이 이범진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충신인가라고 하면은 일단 1905년까지 하면 을사늑약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외교관이 없어요.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들어와라라고 하는데 고종이 밀서를 보내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해서 이범진에게 들어오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계속 있게 되는데 그분이 1908년인가 뭘 하냐면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의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1만 루블이라고 하는, 지금 돈으로 보면 한 7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70억 정도가 되는 돈을 갖다가 자금을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 자금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범진이라는 분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을 다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최근에 발굴된 것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이 사람이 밥도 굶고 돈이 없으니까 너무 밥도 굶고 이렇게 하니까 일본 몰래 러일 전쟁에서 졌잖아요. 러일 전쟁에 졌으니까 니콜라이 2세가 몰래 매달 조금씩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분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독립자금으로 이렇게 주시고 나서 자신은 배를 골마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일제 강점기가 되고 나니까 1910년에 마지막으로 자결을 해서 저는 이제 자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결을 해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범진 선생인데 아들을 헤이그에 보냅니다.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믿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파천이 아니라 망명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천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도성을 버리고 지방으로 피난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많이 배우셨잖아요. 근데 고종은 도성을 버리지도 않았고 지방으로 가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것을 대부분 망명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만 파천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들에서도 아직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관 망명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러시아 공사관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커피를 이제 그때 커피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 때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처음으로 커피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커피의 시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처형인 독일계 러시아인 여성 존탁이 고종 황제의 커피를 대접했는데 이게 시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존탁에게 뭘 주냐면은 호텔을 주죠. 이게 이제 드라마에 보시면 빈관이라고 나옵니다. 뭐 무슨 빈관이라고 나오잖아요. 주 무대가 이제 빈관인데요. 그게 바로 호텔이에요. 글로리 빈관이라고 나오는데 그 글로리 빈관의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존탁이라고 하는 빈관인데 이게 바로 덕수궁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드라마를 보실 때도 보면 아 이게 존탁 빈관이었구나라고 하시는 것을 마지막에는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폭발을 시키죠. 이거를 폭발시키는데 6.25 때 폭파됐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졌고요. 지금은 빈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결국에는 뭐 다시 돌아오라는 어떤 민중들의 어떤 백성들의 어떤 요청도 있고 스스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무슨 계획을 짰냐면은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나라지만 이제는 뭐냐 국호를 바꾸는 겁니다. 1897년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는데 연호를 강물하고 황제국을 선포를 해요. 오히려 더 가장 힘들고 약할 때 가장 큰 나라를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 대한제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고종은 왜 대한이라고 썼을까? 우리나라는 원래 삼한의 땅이었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이제 대한이라고 정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한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의 한나라 이름이며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원래의 삼한을 아울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해서 황제국을 선포합니다. 면류관도 보면 9개 줄이 있다가 12개 줄로 바뀌고 이제 짐이라고 이렇게 예전에는 전하 그랬는데 이제 폐하라고 하죠. 모든 게 다 격상이 되는데 그때 국가명을 갖다가 진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마한진한 변한이라고 해서 삼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남삼한을 얘기를 했겠느냐 이 삼한을 계승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이전에 고조선을 셋으로 나눠서 다스린 이 마한진한 변한이라는 거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얘기를 했던 신채호 선생이 얘기를 했던 마한진한 변한의 바로 이 전사만이라고 합니다. 전사만이 후사만이 된 것이다. 고조선 말기가 되니까 마한진한 변환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북사만을 알면은 모든 많은 것이 이게 풀리게 됩니다. 아 고조선이 어떤 영토였고 그것을 어떻게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재 신채호 선생이 처음으로 밝히게 되고 그것이 환단고기에는 핵심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바로 이 삼한 관경제라고 해서 단군 왕건께서 처음으로 마한진한 변환으로 해서 셋으로 나눠서 다스려서 대단군이 진한을 다스리고 부단군이 변환과 마한을 다스리는 그 제도를 처음부터 이렇게 써서 2000년이 쭉 쓰거든요.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뭘 얘기하냐면 삼신의 삼신의 어떤 제도가 망가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고조선이 무너진다. 이 셋으로 나뉜 제도 자체가 이게 무너지면서 바로 고조선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은 배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역사의 어떤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한이 아니라 대한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 때 무엇을 할 것이냐? 대한제국으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신서구 선생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운형 선생이 아니 대한으로 망했는데라고 하니까 이제 신서구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한번 흥해봅시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민국으로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복궁이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는 예로부터 명나라의 사대주의를 해가지고 뭘 했냐면 종묘 사직이 있는데 사직신에는 제사를 지냅니다. 농경의 신, 곡식의 신, 사직에는 제사를 지냅니다. 사직단은 뭐냐면 왜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냐면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원으로 되어 원형재단에서 지냅니다. 하늘의 상제님, 뭐 옥황상제, 황천상제 그분에게 이렇게 지낼 때는 원형재단에서 지내는데 우리 조선시대에는 뭐냐면은 땅에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내내 사직에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안국동에서 나오셔가지고 조금만 걸으면은 이 사직단이 나옵니다. 사직단에 가보시면 네모 방정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고종 황제는 뭐냐면 원을 만듭니다. 원형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형재단을 이렇게 만들고 원구단을 만들고 황궁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상제님께 천재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형 3단입니다. 원형 3단. 1897년 10월 14일에 황구단을 대신해서 3단에 원형단을 쌓아서 환구 대제를 올리면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의 원형 3단의 원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동이족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홍산문화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한번 그 대한사랑 창간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화면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하문명이라고 하는 홍산문화 지역입니다. 128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만리장성 국경이 있고 그 바깥쪽입니다. 동이족의 어떤 지역이에요. 우리민족의 터전입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것이 뭐냐면 이 홍산이라는 곳에서 발굴된 것이 뭐냐면 원형재단이거든요. 이 원형재단이 나왔습니다. 원형재단이 나왔고 잘 보시면 원형재단, 방형재단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원형재단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원형재단을 갖다 복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원형 3단이 나온 거예요. 대한제국에서 아까 보셨던 황구단, 원구단이 있는데 이것의 원형이 5,500년 전에 이 홍산문화의 우화량의 3층 천신단, 3층 재단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재 문화의 뿌리가 바로 우리였다. 천재를 지내던, 하느님께 천재를 지내는 그 문화의 뿌리가 우리였는데 그걸 대한제국에서 복원을 한 겁니다. 131페이지 보시면은 원구단 복원도가 나오잖아요. 서울 원구단 복원도라고 나오는데 이걸 보시면 3단으로 되어 있어요. 30문화에 의해서 3단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가서 제단을 지낸 겁니다. 그 위에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3단으로 된 원형제단은 현재 중국 자금성의 천단과 대한제국의 원구단에서도 볼 수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문화 DNA가 전해진 것이다. 근데 청나라도 보면 동이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형 3단을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제단에 제사를 올린 대상은 132페이지 위에 보시면 하늘의 최고신인 상제였다. 그래서 요하문명은 우주의 최고신에 대한 제사를 지낸 뿌리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다시 보시면 황구단이죠. 원형 3단으로 이렇게 짓고 여기에 고종 황제가 나아가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 보면은 그 위패들을 어디다 모시냐면 여기다 모십니다. 황궁우라고 해서요. 이 황궁우에 모시는데 그 위패 정중앙에 여기는 이제 단체로 가면 이제 미리 얘기하면 열어줍니다. 안에 딱 들어가 보시면은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걸 잠깐 들춰보면은 황천상제라고 나옵니다. 황천상제. 그 다음에 여기 또 특이하게 뭐냐면 북두칠성 북두대제라는 그 위패도 있어요. 북두칠성에게도 그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천상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황천상제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고종이 이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짐이 부족하여 이 어려운 때를 당하였는데 그 상제께서 권고하여서 내가 대한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몇 년 뒤에 뭘 하냐면 애국가를 만듭니다. 대한제국 애국가라고 해서 상제여 우리 황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 지금 알고 있는 하느님이 보고하사의 원형이죠. 그거를 만듭니다. 1902년이에요. 5년 후죠.
대한제국이 아닌 그 이시 조선에서는 제사를 한 번도 지내지 못했던 그 대상이 바로 상제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황제국이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는 이것을 갖다가 이런 어떤 기운을 단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914년에 황구단을 허뭅니다. 그래서 황구단을 허물고 거기다 조선철도 호텔을 짓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가 조선철도 호텔이에요. 그 앞에 이 황궁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원구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황궁우입니다. 위패를 모셔놓은 이 부분만 남겨놓고 그리고 호텔의 정자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호텔의 정자처럼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근데 이제 쭉 이쪽에 보면 여기가 경복궁이고요. 쭉 이렇게 경복궁에서 이제 뭐죠? 광화문 쪽으로 쭉 나오다 보면 왼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 이 황궁우가 있습니다. 이게 둘러쳐 있으니까 모르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 황궁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 원구단, 환구단이 있었고 하늘의 천재를 지내던 곳인데 조선철도 호텔, 지금은 조선호텔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국을 가보시면 여기를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종 황제의 항일 투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약한 황제라고 하지만은 고종 황제는 그래도 근대화를 스스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의 에디슨 아시죠? 전기를 만들었어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발명한 지 얼마 안 돼서 에디슨 전기 회사에 전기불을 달라라고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1886년. 그 다음에 건천궁 앞마당 연못에 점등이 이뤄졌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후에 8년 뒤였고 동아시아에서 최초였다. 그러니까 뭐가 최초냐면 전기, 그 다음에 전차, 그죠? 전차가 이때 있었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전차가 나오잖아요. 전차, 전기 이러한 것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방해를 한 거죠.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가 뭐예요? 아까 전기 전차 말씀드린 전화가 있죠. 전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전화를 도입한 건 1893년인데 이 전화를 고종 황제가 걸어서 사람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구 선생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김구 선생의 사형 집행일, 김구 선생이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그 누구죠? 그 명성황후를 시해했다고 여겨지는 일본인을 때려 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때려 죽였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 바로 그 사형 집행 예정일에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팩트를 보면 사실이다라고 많이 얘기가 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1902년에 뭐 이렇게 한성과 인천 사이가 개통되었다. 고종이 전화를 걸은 날이 김창숙, 김구 선생의 사형 집행 예정일이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밀 그 드라마에 보시면 비밀 정보기관인 제국인문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뭔가 그래도 해보려고 했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보려고 했었던 것이 이게 60여 명의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미국의 CIA 같은 거죠. 예. 1902년에 대한민국 초대 고종 황제가 황제 직속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국 인문사라는 비밀 정보기관을 만들어서 이 비밀 정보기 60여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시면 처음에 8회에서 나오거든요. 성총보자라고 나옵니다. 그 고종 황제의 총명함을 그 총명함을 보좌한다는 거죠. 고종 황제에게 정보를 갖다가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던 제국 인문사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 있었고 이 사람도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제국 인문사 요원이었습니다. 요원이었죠. 고종이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독일은행이죠. 독일 또 나옵니다. 1903년에 고종 황제가 덕화은행 책임자 독일은행에 비자금을 예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금을 고종 황제로부터 받은 예치금이 100만 마르크가 넘는다. 1909년에 독일 공사가 본국에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100만 마르크가 넘는 것을 독일은행에 예치를 했다는 거죠. 이 예치금은 황제 폐하의 지시에 의해서만 처분된다.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황제 폐하의 지시에 의해서만 처분된다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처분을 합니다. 독일과 일본이 묵시적 공모를 해서 이거를 빼돌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금에서 조금씩 뭐가 되냐면은 항일운동에 고종이 준 돈으로 고종이 이제 항일운동을 할 때 돈을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완용 역할하는 그게 의병놈들 손에 들어가면 철로를 폭발할 다이너마이트를 살 군자금으로 쓰일 테고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종의 어떤 비자금이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고종이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위임장을 줍니다. 그래서 헐버트 당신이 이제 이것을 꺼내가지고 자금으로 이렇게 써라, 갖고 와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왔는데 보시면 미스터 선샤인에서 요셉 선교사입니다. 요셉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헐버트 선교사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자금을 이렇게 빼려고 하다가 결국엔 죽죠. 예, 죽게 됩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실존 인물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이회영 선생, 그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이회영 선생에도 고종 황제가 하사금을 줍니다. 50만 원을 주면서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가 있을 때 그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냐면 임시정부를 세워라라는 얘기까지도 이렇게 고종 황제가 임시정부를 상해에 세워라라고 하는 거에 어떤 계획도 있었다. 거기에 또 자금을 주려고 했었다. 이런 내용도 최근에 다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종 황제가 죽임을 당합니다. 독사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3.1운동으로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 독사를 당했다는 것은 지금 왜냐면 우리 학계에는 너무 이렇게 조금씩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처럼 가는 게 뭐냐면 독사를 갖다가 독살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설자를 붙이거든요. 지금 기사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설이라는 걸 붙여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상황이랑 그때 몸의 어떤 고종황제의 부푸른 몸의 뭐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독살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독살이 아닌 독살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뭔가 뜻을 전달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독살을 지시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독살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한 나라의 국모와 국왕을 전부 이렇게 저격하고 독사를 일제가 이렇게 행했던 그 조선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과 왕비를 칼과 독약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종 황제 장례가 나가는데요. 뭐 한 가지만 잠깐 뭐 여담으로 이렇게 보신다면 장례 앞에는 뭐가 나갑니까? 불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아자 문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전 세계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고종 황제 보면 여기 보면 아자가 있죠. 아자 2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자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전 세계 어떤 원형 문화는 심볼로 되어 있어요. 심볼. 이 심볼을 잘 알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어떤 고대 문화의 어떤 심볼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한사랑에서 세미나 하는 중에 이 상징에 관해서 파고드는 그런 어떤 그 역사와 상징 이런 것들을 잘 다음에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러일 전쟁부터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고종 황제에서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1904년 때 1월 20일에 국외 중립선언을 해요. 우리는 중립선언을 합니다. 중립선언을 주도한 사람이 이 드라마에서는 누구냐? 이정문 대감이라고 합니다. 이정문 대감은 실존 인물 이용익입니다. 확실하죠? 이용익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정문 대감이 납치당하잖아요. 드라마에서 납치가 당하는데 바로 이용익이 일본으로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중립을 선언했는데 러시아와 러일 전쟁 때 중립을 선언했는데 납치를 당하죠. 그리고 외무 대신 이지용을 내세워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익은 나서서 반대하다가 강제 납치되고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다음에 이용익은 일본에서 풀려나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을사늑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 하야시, 좀 전에 보셨던 사람이 이제 하야시 역할인데 하야시가 군대를 이끌고 고종 황제가 거처하는 경운궁 중명전으로 들어간다. 덕수궁이에요. 경운궁,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가보시면 중명전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황제와 대신을 협박하여서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뭐냐면 늑약입니다. 조약이라고 하면 안 되고 늑이라는 건 강제적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굴레, 억누르다, 억지로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야시고요. 주한일본공사. 그래서 을사늑약, 지난 시간에 보셨지만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하늘에서는 신공항로의 한반도 남부 경영설 이런 것들을 임나일본부설을 만들었잖아요. 조작된 어떤 역사 그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신공항로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나왔던 그런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흐뭇하게 보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이 일본인의 어떤 역사 마인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한일 의정서 때는 강제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완전히 친일로 돌아서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뭐 박재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결했을 때 기념 사진이고요. 이때 누가 나오냐면 보셨나요?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도끼 상소라는 게 있습니다. 도끼 상소. 이 도끼 상소를 했었던 기록은 최익현이 남아있어요. 면함 최익현. 면함 최익현 선생이 을사늑약이 있은 후에 의병을 일으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병을 일으키는 과정인데 요것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도끼를 앞에 두고 내 말이 틀리면 도끼로 날 찍어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맹세가 바로 이 도끼 상소입니다. 그래서 도끼 상소를 해서 벌써 을사오적을 척결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고종이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종이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야 상소를 올리게 해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민영환 같은 사람은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민영환의 나이만큼의 그 귀에 있는 대나무가 혈죽이 피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깜짝 놀랐죠. 일본이 깜짝 놀라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을사 의병들이 이렇게 또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 박물관에 보면은 민영환의 혈죽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보시면. 그리고 고종 황제는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자에게 얘기하면 을사늑약이 무효다. 그것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기자들한테 보내고 뭘 하냐면은 헤이그의 밀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밀사 중에 그 핵심이 누구냐면 이상설입니다. 이상설에게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상설은 보아라. 그대를 보내고 난 홀로 대궐에 있는 동안 살아도 살아있음이 아니고 오직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도처에 오직 오랑캐들의 발소리와 목소리뿐이구나. 누가 있어 우리 한민족의 서름을 달래줄 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우리 민족의 자결, 독립을 외치고 을사늑약이 외적이 강제한 무효한 조약이라는 걸 세계만방에 알려라. 이제 우리나라의 자주와 독립은 오직 그대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해서 3명을 보냅니다. 이상설, 그리고 이상설하고 누구죠? 이준. 그 다음에 누가 보냐면 이상설, 이준이 어디로 가냐면 샹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로 갑니다. 그럼 러시아에는 그 대사를 하다가 지금은 대사를 안 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범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범진이 20살이 된 이휘종을 같이 가라라고 해서 3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휘종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갔는데 막혀 있죠. 막혀 있는데 바로 이휘종이 언어를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휘종이 문 앞에다 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하냐면은 이준 열사는 할복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얼마나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이준 열사의 할복 자살에 관해서 이거는 뭐냐면 일본의 조사는요, 일제 어떤 그 조사에는 할복 자결이라고 나와요. 할복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 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국사편찬위원회는 이준이 할복 자살한 것은 아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가시는 분도 생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게. 네. 여기서 딱 사실과 다른 점은 총이 아니라 칼이라는 점이죠. 칼로 위협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봤던 송병준이라는 자가 자결을 해라, 이 자리에서 자결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똑같지 않습니까? 차제 할 때 이제 크게 얘기하죠.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결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저도 이런 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폐위가 되고 순종이 즉위를 합니다. 순종이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었으니까 더 디테일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것도 늑약입니다. 정미늑약이라고 강제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뺏기 위해서 1907년 정민년에 7가지 7늑약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합니다. 군대를 해산해서요. 이때 보면 시위대 박승환 참령이라고 이분이 자결을 하게 되는데 자결할 때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10,000번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느냐라고 하면서 죽게 되는데 이 시위대 박승환의 모델이 바로 이분이죠. 대한제국이 아까 보셨던
그 대한제국의 시위대로 들어간 바로 이분을 모델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결하기는 좀 그러니까 딴 분을 일단은 그 자결하는 그 박승환으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원래 그 박승환이 모델이었던 이 사람은 멋있게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죽는 걸로 드라마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박승환을 모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 의병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라고 하는데 을사의병이 1905년이고 그게 또 뛰어넘어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병은 동학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의병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에서 보셨던 것처럼 1907년 대한제국이 군대가 해산되면서 의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제국의 그 시위대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인 종군기자 맥켄지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걸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 맥켄지라는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이 단 한 장의 사진이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김은숙 작가가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맥켄지라는 기자를 갖다가 데리고 오고 통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실존 인물이었다.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황기환이라는 분입니다. 황기환이라는 분이고 이분이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 8위 위원회의 서기장도 맞습니다. 임시정부 런던위원회 위원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오셨고 이 황기환 선생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조선인 노동자들, 저 러시아 무로만스크라고 저 추운 영하 50도 되는 곳에서 노동자들 50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이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걸 이제 영국으로 왔다가 500명이 영국으로 왔다가 그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일본이 데려가면 강제 노동하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빼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35명을 살려내요. 35명을 이 황기환 선생이 어떤 대사, 영사의 역할을 해가지고 살려냅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그 35명이 뭐가 되냐면 프랑스에 남은 한인, 유럽 최초의 한인 단체가 되는 거죠. 제복한 국민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 중에 이제 홍지아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고 여기에서 이제 계속 유럽의 어떤 외교관 역할을 했던 분, 독립운동가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최초의 한인 단체가 나왔고 이분들이 또 임시정부의 자금도 계속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기환 선생은 이 500명 중에서 35명만 살린 것을 굉장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런 의병장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참수를 해서 머리를 갖다가 돌려가며 그다음에 시체를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익은 뼈와 살을 여러 사람에게 보이면서 욕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신사로 가지고 가는 이게 1907년에 실제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1908년 대한제국 그 군인들이 다 나왔잖아요. 군인들이 다 의병이 됐습니다. 창의군이 의병이에요. 13도 창의군이 서울 탈환 작전을 하는데 고종이 격려 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탈환 작전을 하고요. 이때 누가 있냐면은 이때 이것을 지도를 했던 그 의병장이 뭐냐면 왕산 허위 선생입니다. 이분이죠. 왕산 허위 선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회영 가문 있잖아요. 독립운동가 가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 중에 하나가 허위 선생 가문입니다. 이 왕산 허위 선생 가문에서 허훈, 허신, 허경, 허위, 왕산 사형제, 직계 후손, 그리고 항인시인 이육사 선생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왕산 허위 선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진격을 하는데 총대장이 이인영이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군사장이 허위다. 근데 허위가 3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동대문까지 뚫었지만은 이제 실패를 하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가장 먼저 처형당한 사람이 바로 이 왕산 허위 선생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자손이 뭐냐면은 고려인이 돼 있어요. 러시아어만 합니다. 한국어를 못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강제 이주도 당했지만 이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서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분도 뭐냐면은 가가이 소피아라고 해서 허위 의병장의 후손이에요. 후손인데 뭐냐면은 고려인이 되어서 가레이치 그분이 되어서 한국어를 말살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러시아가 일본 간첩하고 이렇게 섞일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강제 의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으로 가가지고 개간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런 시도도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37년에 20만 명, 거의 18만 명이 가게 되고 이런
가게 되는 2달간의 와중에서 2만 명 정도가 이 철도에서 떨어져 죽고, 그런 와중에서 카자흐스탄을 가게 되고 우즈베키스탄을 가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가 계시죠. 그래서 그 고려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있고 한데, 카자흐스탄 알마티 뭐 어젠가 여기 가셨죠. 그 다음에 여기 이곳이 뭐냐면 고려인이 10만 명, 우즈베키스탄에 한 20만 명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이제 55만 명 정도가 삽니다. 카자흐스탄에 홍범도 장군이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유해 송환이라는 것을 이번에 하려고 적극적으로 거의 협상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독립운동가 4분을 유해 송환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이 강제 이주를 당하셔서 이 카자흐스탄에서 묻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한 8만 명 계신데,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그 고려인들하고 이제 우리 전통 문화를 그대로 이제 지키려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이제 그분들의 어떤 전통 명절이 이제 한식이거든요. 한식을 고수하고 계세요. 근데 한식을 여기서는 공장 노동하니까 못하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식 명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같이 후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토벌을 해야 될 구역이 전라남북도에 국한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덕일 소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남 차별론의 뿌리가 일제다. 일제. 우리는 원래는 스스로는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일제가 뭐냐면은 남한 대토벌을 하면서 전라도만 대토벌을 했습니다. 이게 1909년인가요? 8년. 예,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것도 연구를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미국에서 있었는데,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1908년에 보면은 전명훈 장인환의 스티븐스 처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스티븐스 사건이 최초의 의열 투쟁입니다. 이게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서 보면 이게 나와요. 미국에서 온 사나이가 친일파 미국 간부를 이렇게 살해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전명훈하고 장인환. 이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가운데서 이 친일파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총을 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1회, 2회에서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오죠. 친일파인데 우리 미개한 조선인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위하여를 할 때 이 사람이 총을 맞아 죽잖아요. 서로 다른 이병헌과 그리고 고해신, 이 두 사람이 총을 겨누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을 갖다 그대로 가져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미스터 선샤인의 로건 테일러와 실제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뭘 얘기하냐면, 일산능기하면 미개한 조선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그 죽일 때 보면은 화면에 보시면 이게 1회인가 2회인데요. 시계탑이 보여요. 이 시계탑이 하나의 그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페리 빌딩이라고 해서 시계탑 아래에서 저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스티븐스를 암살하게 되는데, 이 시계탑이 실제로 그대로 있습니다. 페리 빌딩이 있고요. 갔다 온 모습이고, 이게 그대로 뭐냐면은 이 미스터 선샤인에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09년에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의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도와주신 분이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최재형이라고 하는 선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뭐냐면, 최재형이 연해주 한인의 거부고 연해주 독립운동의 어떤 대부다라고 하는 분이 최재형 선생이 후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를 사살할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 집 벽에서 사람 셋을 그려놓고 권총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이 최재형 선생의 집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씩 이렇게 독립운동가를 좀 더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것도 드라마에 나오는 건데, 1909년에 이재명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완용을 암살을 시도를 하는데요. 안창호 선생이 보내죠.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이재명 의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완용을 죽여라. 드라마에는 이완용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드라마에서는 이완용을 죽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실제 드라마에서는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태어났죠. 딴 사람이 이완용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죽이게 되는데, 실제로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한 것이 명동성당 앞입니다. 거기에서 칼을 들고 가서 이완용을
칼을 가지고 폐부를 이렇게 여러 번 찔렀는데 거의 죽을 사경에 헤맸어요. 사경에 헤맸는데 뭐냐면은 외과 의사가 딱 나타나더니 이 사람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뭐냐면 이완용은 진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인 기코치의 치료를 받아서 살아남았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나라를 일본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진실이고요. 드라마에서 뭡니까? 드라마에서 의사가 나왔잖아요. 의사가 한 명이 등장을 했는데 이 의사까지도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이 의사가 살렸는데 이 의사를 죽여버리는 상황으로 드라마에는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죽이는 그 암살 시도하는 그걸 모티브로 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내용과 실제 역사를 대비해 보면은 드라마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뭐가 있냐면은 중간에 김구 선생의 일화가 있어서 놀랍죠. 뭐냐면은 김구 선생이 보니까 이 이재명을 만났어요. 근데 이재명이 막 총을 들고 막 부인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총을 쏘아대고 그러니까 총을 뺏어버립니다. 총을 뺏어버리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잘 몰라가지고 뺏어버렸는데 뺏어버리니까 뭐냐면 이재명 의사는 칼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완용을 칼로 이렇게 저격을 한 거거든요. 암살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나중에 내가 잘못 뺏었다 권총을 그래서 안타까워했다라고 하는 일화도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제강점기로 되는데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역할이 있죠. 이제 이완용의 수행부에서 이인직입니다. 이인직의 혈의누라고 우리가 신소설이라고 배우는데 굳이 이것이 신소설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했을 때 잘 보이려고 만든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청나라에서 어떤 조선의 처녀가 일본의 대장이나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만들었어요. 혈의누라고 해서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신소설이라고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완용의 비서로서 마쿠 협상을 한 사람입니다. 그냥 친일파가 아니고 마쿠 협상을 해서 우리나라를 넘겨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76명에 달하는 이제 훈장과 자기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중에서 56명이 노론 세력이다. 당파 중에서는 노론 세력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이제 독립운동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1910년 강제 병합해서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00주년이 되어서 우리가 광복이 되고 그 다음에 3.1운동 또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은 독도 침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주년이 되었을 때 뭐냐면은 본격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15년째 독도는 우리 땅이라 자기네 일본 땅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100주년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하나하나 넣고 그런 어떤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어떤 작업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뭐냐면은 이런 지금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광복을 맞이했지만 친일 잔재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이인직의 혈흔우 지금도 배우고 있거든요. 이인직의 신소설 혈흔우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신소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인직을 얘기하냐? 이인직은 분명히 조선 처녀가 일본군을 따라가는 그런 내용을 소설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암기하고 있는 현실 그것이 바로 일제잔재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역사 왜곡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왜곡은 지금도 역사 광복군이 필요하다. 의병이 광복군이 되었듯이 역사 의병, 역사 광복군이 지금 이러한 것을 먼저 이렇게 알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존의 이제 고대사, 이제 환단국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본래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 광복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전에 몇 분 나가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100주년이 되는 이때 역사 광복군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정 마치겠습니다.